그 정기 용선 계약을 이제 마무리해 보십시다. 정기 용선. 정기 용선에서 특히 그저 복수의 용선 계약 또는 운송 계약이 있는 경우 해상 운송인을 어떻게 확정하고 당사자 간의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차터 체인, 용선 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만 계약 관계가 없는 용선 체인하에 있는 다른 용선자, 다른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나라 상법이 809조는 정기 용선이 있는 경우에 정기 용선자가 다른 사람하고 다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선박 소유자도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은 법조문이 조금 문헌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 문헌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그 정기 용선자가 그 화주하고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을 사실은 상법에서는 그 재운송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똑같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고 꼭 단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별도의 운송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정기 용선자가 운송계약자로서 계약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선박 소유자도 그것이 선장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면은 연대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 물류 또 해상 운송 그 전체 시스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직접 선화증권을 발행한 사람이 선화증권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만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실제 운송인의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그거 외에 800기조에 따른 법정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기 용선화 관련해서 여러분들 특히 그 페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페리 사업, 우리나라에서 지금 페리 사업하는 그 회사들이 제법 있죠. 근데 사실 페리도 여객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페리가 있고 화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페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을 같이 병행하고, 보통 페리 사업을 하는 그 선박들은 선박의 크기가 크거든요. 보통 내 기억으로 세월호도 일종의 페리 사업을 했었던 거죠. 페리 사업. 그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 이후에 그 인천 제주 항로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인천 제주 항로를 새로 운항하는 그 페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새로 입찰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페리 사업을 하는 경우 선박이 있어야 되겠죠. 페리를. 사실은 세계적으로 큰 페리들은 10만 톤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페리 사업을 하는 것은 그 한국하고 중국, 한국하고 러시아, 한국하고 일본의 그 전기 페리가 있죠. 그래서 그 페리 사업들을 하는 그 선박들을 보면은 그 선박들은 대부분 직접 선박을 소유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정기 용선을 해서 운항하는 경우가, 특히 국제 운송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 국제 여객 페리 사업을 하려고 큰 선박들을 몇 번 도입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 관광 크루즈 사업이 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어쨌든
그 부산을 기점으로 한다든지 인천을 기점으로 한 페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선박을 직접 그 선박을 만들어서 그래서 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하고 중국을 오가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한국의 조선사로부터 페리를 건조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직접 소유자면서도 실제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라든지 리베리아 선박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한국 회사가 이제 그 선박을 선체 용선을 해서 운항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선체 용선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 페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규 용선이 대단히 많고, 간단히 말하면 그 선박 운항 사업자로 지정된 것이 대한민국 회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선박에서 일을 하는 승무원들은 외국 승무원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국제 항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여객 자체가 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한국을 거쳐가는 크루즈 사업, 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인 선원들이 딸려 있는 선박 자체를 투입을 해서 크루즈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크루즈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유명한 크루즈가 보통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쪽을 여행하는 크루즈, 그리고 카리브해 크루즈가 있고, 그리고 알래스카를 왔다 갔다 하는 크루즈, 그리고 지중해 크루즈라고 이제 지중해도 이제 동쪽 지역을 돌아다니는 크루즈하고 서쪽 지역을 여행하는 크루즈, 그리고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남미 크루즈. 그래서 크루즈 사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데, 이 선박들은 엄청나게 크고 뭐 10만 톤 이상으로 큰 선박들이고, 그 선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다양한 세계에서 몰려드는 여객 수요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원들이 그 다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정기용선에 대해서 뭐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정기용선은 특수한 계약이라고 그러죠. 혼합계약. 굳이 설명을 하면 선박을 빌리는 선박 임대차 계약과 선원과 선장을 공급받는 선장 공급 계약, 이것이 혼합된 계약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장의 어떤 이중적인 지위와 권한, 선장은 선박 소유자로부터 그 고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정기용선을 받은 정기용선자의 업무를 위해서 투입돼서 실제로 화물 운송을, 정기용선이라는 게 뭐 화물이든 여객을 운송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하여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기용선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정기용선자를 대신해서 선원증거도 발행하고, 정기용선자를 대신해서 이 화물을 관리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항해용선 계약과
이 선체 용선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용선을 세 개로 구분하지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항해 용선 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측면보다는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적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항해 용선 계약과 선화증권 계약은 거의 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선화증권에 관한 여러 가지 법리가 있는데 이 항해용선 계약에 관한 법리, 여러 가지 법리, 그것들이 결국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똑같은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이나 기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여러 가지 규칙들, 내용들이 대부분 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항해용선계약에서 얘기했던 최선료라든지 뭐 세이프 포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똑같이 선화증권 계약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기용선은 그 운송 계약 자체가 아니고 운송을 하기 위해서 배를 일정 기간 빌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기용선 계약이라는 것은 보통 항해용선이나 선화증권 계약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배를 일정 기간 빌리는 그런 점에서 전형적인 용선계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용선계약이 딱 보니까 전형적인 용선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만 빌리는 선체 용선계약 또는 나용선계약이라고 하고 배만 빌린다는 측면에서 그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해서 우리 뭐 주택을 빌리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선박의 임대차는 선박임대차 계약, 선박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별법은 없고 결국은 이 해상법의 선체용선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결국 일반 임대차 계약의 규정을 적용할 텐데 그런 점에서 배만 빌리는 하여간 선박 임대차, 선체용선, 나용선 계약하고 배와 그 인적 설비를 한꺼번에 빌리는 정기용선 계약 이렇게 둘로 용선 계약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실무적으로 논의가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정기용선 계약은 배와 인적 설비를 빌리는 거죠. 그러면 벙커는 누가 공급하나요? 벙커. 우리 벙커라고 실무에서는 벙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법에서는 연료로서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운항하려고 그러면 연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료를 잘 공급받아서 운항을 하는데 그 연료유는 누가 공급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전기용선이라는 것 자체가 배의 운항을 하는 것은 전기용선자이기 때문에 벙커를 공급하는 책임도 전기용선자에게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박이 있잖아요. 전기용선된 선박이 있어요. 이 전기용선된 선박에 대해서 그 채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사람이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 선박을 어레스트 할 수 있겠죠. 선박을 압류하거나 감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박 자체는 선박 소유자 건데 벙커는 누구 거예요? 벙커는 전기 용선자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전기 용선자에 대해서 클레임이 있어요. 내가 전기 용선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요. 근데 전기 용선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인 정기용선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기면 압류할 수 있겠죠. 근데 정기용선자의 재산인지 아닌지 선박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선박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누가 소유자인지를 정확히 하는 건 쉽진 않아요. 국내 선박은 등기부를 떼보면 아는데 외국 선박의 경우는 외국 선박 등기부를 뗄 수가 없으니까 그 배가 누구 배인지를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그 벙커는 전기용선하고 있는 그 전기용선자의 소유인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기용선의 경우에 전기용선자한테 내가 채권이 있다 그러면 벙커를 압류나 가압류하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벙커를 압류한다는 얘기는 벙커를 어떻게 압류해요? 아니 액체인데 결국 벙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벙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벙커를 끄집어내서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벙커 어레스랑 관련돼서 상당히 그 큰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논리적으로는 벙커를 가압류할 수 있고 벙커는 정기 용선자의 소유예요. 그렇게 계약에 보통 명시합니다. 그리고 계약에 명시하지 않다더라도 선박 소유자 것이 아니고 선박은 선박 소유자 거지만 그 선박에 넣는 기름은 용선자의 거인 거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기용선 계약의 경우에도 이 상법 규정하고 정기용선 계약에 관한 계약 조항, 그 약정 조항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정기용선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중고법을 정한 경우에 그 중고법에 따라야 된다 하는 부분을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정기용선자는 상사 사항에 대해서는 선장을 지휘 감독하고 해기 사항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선박 소유자가 지시한다. 근데 사실은 그 정기용선자가 안전해야 뭐 선박이 안전하고 선박이 제대로 운항이 돼야 그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용선자도 선박의 안전이나 선박의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지시 감독권은 선박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기용선자하고 선박 소유자하고 그 이견이 있는 경우,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 선장이 어느 쪽 말에 따라야 되느냐 하는 이제 딜레마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선장이 그 선박 소유자의 지위에 따라서 항행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그 전기용선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전기용선자가 클레임을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엔 또 선박 소유자가 클레임을 할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미묘해서 가장 법리가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그 해상법의 영역이 정기용선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정기용선 계약의 특수한 성격, 선장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일단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